제 팔자가 이렇게 센가요? 남편을 망하게 하는 팔자인가요? 젊은 여자가 점을 봐달라 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다. 돈 문제라고 했다. 사업하는 남편이 빚을 졌고 이제 집도 위태롭다는 얘기였다. 여자는 복순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복순은 쌀 한 마를 받고 사주를 풀어주었다. 사실 신이 내려와 말을 건넨 건 아니었다. 신은 오래전부터 복순에게 오지 않았다. 아니, 복순이 부르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저 경험으로 세월이 쌓아준 위로의 말로 복순은 여자에게 말을 이어갔을 뿐이었다. 당신 팔자가 센 게 아니라 세상이 힘든 거예요. 견디면 나아질 거예요.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건네는 말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의 삶이 나아질지 더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신도 복순도 그 누구도 70을 넘긴 몸은 날마다 무거웠다. 무릎이 쑤셨다. 굿을 하려면 장구를 쳐야 하고 몸을 흔들어야 하고 밤새 서 있어야 하는데 이젠 그럴 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큰 굿은 오래전에 끊었다. 10년도 더 됐을 거였다. 마지막 굿을 했을 때 복수는 쓰러져 사흘 동안 누워 있었다. 그 뒤로 복수는 다짐했다. 더 이상 신에게 몸을 내주지 않겠다고. 이제 복순이 할 수 있는 건 소소한 점 하나, 부적 한 장 그어주는 일뿐이었다. 한 달에 손님이 서너 명 오면 다행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집보다 인터넷 점술 사이트를 더 믿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복순을 찾지 않았다. 저 할머니 예전엔 영험했는데 이젠 힘이 다 빠졌대. 그런 소문이 돌았다. 복수는 그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재개발 직전의 상가 건물, 2층 구석방. 그곳이 복순이 30년 가까이 지켜온 점집이었다. 낡은 간판에는 영험한 신당이라 쓰여 있었지만 그 글씨는 햇빛에 발해 이제 겨우 흔적만 남아 있었다. 건물 아래로는 폐업한 구멍가게와 철문 닫힌 이발소가 나란히 서 있었다. 구멍가게 유리창에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고 이발소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복순의 점집도 그 옆 가게들도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재개발 공고문이 건물 입구에 붙어 있었다. 다음 달이면 철거가 시작된다고 했다. 계단을 오르는 복순의 발걸음은 느렸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비에 젖은 천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녹슨 난간을 붙잡았다. 복도엔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복순은 2층 복도에 섰다. 복도 양쪽으로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복순의 점집만이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순이 나갈 때 켜둔 불이 그대로 있는 거였다. 전기세가 아까웠지만 캄캄한 점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두려웠다. 쾅, 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차는 것 같았다. 사람 손이 아니라 발로 세게 밀어붙이는 듯한 둔탁한 충격음이었다. 복수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누구요? 복순이 묻자 복도는 고요했다. 빗소리만 창문을 때렸다. 복순은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순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신을 불렀을 거였다. 신령님, 저를 지켜주소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럽게 문을 열 뿐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수는 복도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왼쪽, 오른쪽, 계단 쪽.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턱 바로 앞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작은 골판지 상자 하나. 복수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상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부적 여러 장이 마구 붙어 있었다. 부적들은 빗물에 녹아내려 먹물이 번져 상자 옆면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붉은 글씨들이 비에 번져 마치 피처럼 보였다. 복수는 그 부적을 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부적에 쓰인 글씨는 제대로 된 부적 문구가 아니었다. 마구잡이로 쓴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애군 소멸, 악기 퇴치, 천벌 면제. 그런 단어들이 겹겹이 쓰여 있었다. 상자 안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꺄ng, 꺄ng. 복수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뚜껑도 젖어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했다. 안에는 어린 강아지 3마리가 서로 몸을 맞대고 떨고 있었다. 털은 젖어붙어 있었고 몸집은 손바닥만 했다. 눈은 간신히 뜬 정도였다. 아마 태어난 지 몇 주 안 된 것 같았다. 한 마리는 몸 옆구리에 작은 부적 조각이 엉켜 있었다. 젖은 부적이 털에 달라붙어 피부를 덮고 있었다. 다른 한 마리는 목덜미 근처에 찢긴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3번째 강아지는 제일 작았는데 배 쪽에 붉은 먹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군가 이 강아지들을 버렸다. 하지만 그냥 버린 게 아니었다. 부적을 붙였다는 건 뭔가를 막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귀신을 쫓으려 했거나 애군을 떼어내려 했거나 혹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 했을지도 몰랐다. 강아지들에게 부적을 붙여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신에게 용서받으려 했을지도 몰랐다. 복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겁지 않았다. 생명이란 게 이렇게 가벼운가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무거운가 싶기도 했다. 손에 든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복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또 신이 장난하나. 하지만 그건 신의 장난이 아니었다. 복수는 그걸 알고 있었다. 신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 이건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다. 누군가의 악의와 누군가의 절박함이 뒤섞인 흔적이었다. 복수는 평생 사람들의 애군을 봐왔지만 정작 가장 잔인한 건 애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점집 안은 어두웠다. 복수는 불을 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점집의 모습이 드러났다. 벽 한쪽에는 색바랜 신장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산신령, 칠성신, 용왕. 한때는 화려했을 그림들이었지만 이제는 색이 바래서 얼굴 윤곽조차 흐릿했다. 그 아래 낮은 제단에는 촛대와 향로가 놓여 있었다. 오래전에 타다 만 양초들은 말라붙은 채 굳어 있었고 향로 속 재는 회색 가루처럼 쌓여 있었다. 신단 위에는 물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물은 이미 말라 바닥만 보였다. 복수는 상자를 신단 옆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벽장에서 오래된 이불 한 장을 꺼냈다. 이불은 오래되어 솜이 뭉친 데가 많았지만 그래도 따뜻했다. 복수는 이불을 신단 아래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상자에서 강아지들을 하나씩 꺼내 이불 위에 눕혔다. 강아지들은 복순의 손길에 움츠러들었다. 눈을 꼭 감고 몸을 잔뜩 웅크렸다. 복수는 그들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손바닥 아래로 두근두근 뛰는 심장 소리가 전해졌다.
복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수건을 만들었다. 낡은 수건을 물에 적셔 꼭 짜서 데웠다. 그리고 강아지들에게 돌아와 젖은 몸을 닦아주었다. 한 마리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적 조각을 떼어냈다. 젖은 종이가 털에 달라붙어 있어서 조금씩 떼어내야 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을 치웠다. 붉은 먹물 자국을 닦았다. 강아지들은 조금씩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복순을 올려다보았다. 복순은 그 눈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오래전 복순에게 신이 처음 내렸을 때가 떠올랐다. 복순이 25살 때였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복순은 꿈을 꾸었다. 산신령이 나타나 복순에게 말했다. 너는 내 말을 전해야 한다. 복순은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떨렸다. 열이 사흘 동안 내리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동네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말했다. 신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복순은 거부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신은 계속 복순을 찾았다. 밤마다 꿈을 꾸었고 낮에는 환청이 들렸다. 결국 복순은 신내림을 받았다. 그날 이후 복순의 인생은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돌을 던졌다. 귀신 할머니다 하고 소리치며 도망갔다. 남편은 점점 술을 마셨고 결국 떠났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아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 너네 엄마 무당이지? 친구들이 놀렸다. 아들은 복순을 원망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복순은 그 모든 걸 견뎠다. 신을 모시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강아지들은 복순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다. 복순을 보며 살아남고 싶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복순을 귀신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함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복순은 천천히 이불 가장자리에 앉았다. 강아지들은 조금씩 몸을 풀었다. 한 마리가 복순의 손등을 핥았다. 축축한 혀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복순은 손을 가만히 두었다. 강아지는 계속 핥았다. 작은 혀가 복순의 손을 닦아주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들겼다. 복순은 신단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그곳에서 복순은 밤마다 신을 불렀다. 장구를 치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다. 신이 오면 복순의 몸은 복순의 것이 아니었다. 신의 말을 전하고 신의 춤을 추고 신의 뜻을 따랐다. 복순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신단 아래에는 강아지들이 있었다. 신이 아니라 생명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복순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복순은 중얼거렸다. 신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것도 생명이니까. 창밖으로 폭우는 계속 내렸다. 복순은 강아지들 옆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작고 약한 숨소리였지만 확실히 살아있는 소리였다. 오랜만에 이 집에 생명의 소리가 있었다. 복순의 숨소리만이 아닌 다른 생명의 소리가. 강아지들은 복순의 무릎 옆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하나씩 조용히. 복순은 그들이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생 신을 지켜본 복순이 이제는 작은 생명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순은 강아지들 옆에서 밤을 새웠다. 그저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가끔 강아지 한 마리가 꿈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렸다.
가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복수는 그때마다 손을 뻗어 쓰다듬어 주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빛이 들어왔다. 비는 그쳤다. 복수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고 축축하고 하지만 신선했다. 복수는 강아지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상자를 안고 점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 이미 선택한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강아지 한 마리가 복순의 이불 자락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 작은 이빨로 천을 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으르렁거렸다. 으르렁이라기보다는 꺄꺄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복수는 웃음이 나왔다. 오래간만에 나는 웃음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던가. 복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야, 이놈아. 그게 장난감이냐? 복수는 강아지를 들어 올렸다. 강아지는 내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공중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복수는 그 작은 발바닥을 보았다. 분홍빛 살이 보드랍게 드러나 있었다. 복수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푹신했다. 강아지는 발을 오므리며 발버둥 쳤다. 복수는 강아지를 내려놓고 일어났다. 몸이 뻐근했다. 밤새 제대로 눕지 못해서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다. 점집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복수는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어젯밤 비가 내린 덕분에 공기는 깨끗했다. 복수는 신단을 바라보았다. 신장 그림, 촛대, 향로 모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이불 위에 강아지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어울렸다. 복수는 신단 옆 선반에서 오래된 양은 냄비를 꺼냈다. 냄비 바닥에는 오래된 그을음이 끼어 있었다. 복수는 냄비를 닫고 부엌 한쪽에 놓인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다. 밥을 지을 쌀이 조금 남아 있었다. 복수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쑤었다. 강아지들은 아직 어려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았다. 죽이 나을 것 같았다. 죽이 끓는 동안 복수는 강아지들을 제대로 씻기기로 했다. 어젯밤 물수건으로 대충 닦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복수는 낡은 대야를 꺼냈다. 대야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물은 새지 않았다. 복수는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았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될 것 같았다. 손목으로 온도를 확인했다. 적당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들어 물에 담갔다. 강아지는 처음엔 발버둥 쳤다. 발로 물을 차고 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복순이 등을 쓰다듬어 주자 조금씩 진정했다. 복순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강아지의 등과 배를 천천히 적셨다. 때가 물에 풀렸다. 털 사이에 끼어 있던 흙과 먼지가 씻겨 내려갔다. 물이 금방 탁해졌다. 복수는 물을 버리고 다시 받았다. 두 번째 강아지도 세 번째 강아지도 같은 방식으로 씻겼다. 복수는 헌수건으로 그들을 감싸 물기를 닦아주었다. 강아지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물방울을 사방으로 튕겼다. 복순의 옷이 젖었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물방울이 생기처럼 느껴졌다. 깨끗해진 강아지들은 어젯밤과 달라 보였다. 털이 말랐더니 색깔이 뚜렷했다. 한 마리는 흰색과 갈색이 섞여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전체가 연한 갈색이었고 세 번째는 검은색과 흰색이 얼룩덜룩했다. 복수는 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모두 수척했다. 갈비뼈가 만져졌다.
죽이 다 끓었다. 복수는 죽을 조금 퍼서 작은 접시에 담았다. 죽을 식히고 강아지들 앞에 내밀었다. 강아지들은 코를 킁킁거리다가 죽을 핥기 시작했다. 작은 혀로 조금씩 천천히 먹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귀여웠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복순도 죽을 한 그릇 떠서 앉아 먹었다. 별 반찬은 없었다. 묵은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김치도 거의 물러서 맛이 시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 죽은 맛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맹물의 마른 죽인데도 맛있게 느껴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강아지들은 배가 부르자 점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신단 주변을 기웃거리고 촛대를 코로 건드리고 향로 근처를 킁킁거렸다. 한 마리는 신단 아래 깔린 붉은 천을 물고 잡아당겼다. 천이 쭉 늘어났다. 복순이 황급히 달려가 말렸지만 이미 천은 한쪽 끝이 찢겨 있었다. 이놈아, 그게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다. 복순은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복순의 목소리가 작은 점집 안에서 울렸다.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움츠러들었다. 몸을 바닥에 낮추고 복순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불안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복순은 손을 내밀어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놀랐지. 강아지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복순의 손길을 따라 꼬리를 조금 흔들었다. 복순은 찢어진 천을 집어들고 신단을 바라보았다. 이 천은 복순이 10년 전에 직접 염색한 거였다. 붉은색이 신을 부르는 색이라고 배웠다. 복순은 천을 붉게 물들이고 정성스럽게 신단에 깔았다. 그때만 해도 복순은 신을 섬기는 게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신단은 신성한 곳이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곳이었다. 복순은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다. 신단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절을 3번 했다. 신단 위 물은 매일 갈았다. 촛불은 매일 새로 켰다. 복순의 일상은 신단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 그 신단 아래엔 강아지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저 어린 생명일 뿐이었다. 신성함을 모르는 생명들이었다. 복순은 그들을 나무랄 수 없었다. 복순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찢어진 천을 펴보았다. 찢어진 부분은 손가락 2마디 정도였다. 기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순은 바느질 도구를 꺼냈다. 오래된 바늘통과 실. 바늘은 녹이 슬어 있었다. 복순은 바늘을 천에 문질러 녹을 닦아냈다. 실을 깨었다. 손이 떨려서 몇 번 만에 겨우 꿰일 수 있었다. 천을 꿰매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하는 동안 강아지들은 복순의 무릎 옆에 모여들었다. 복순은 바느질을 하면서 과거를 떠올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였다. 복순이 구슬하던 날 아들은 점집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장구 소리, 울리는 방울 소리, 복순의 고함. 아들은 그 모든 걸 귀를 막고 견뎌야 했다. 복순은 그때 아들을 보지 못했다. 신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신의 말을 전해야 했으니까. 복순의 눈에는 신만 보였고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굿이 끝나고 복순은 쓰러졌다. 신이 떠난 자리는 늘 공허했다. 몸은 아팠고 머리는 멍했다. 손발이 제 것 같지 않았다. 아들은 물 한 컵을 떠다 주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복순은 물을 마시며 아들을 보았다.
아들은 복순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고 구석으로 갔다. 복순은 그때 아들의 눈빛을 기억했다. 두려움과 원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복순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들은 커서 집을 떠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떠났다. 나는 서울로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복수는 말리지 않았다. 말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다. 복수는 결혼식에 가지 못했다. 아들이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 사진만 보내왔다. 복수는 사진 속 아들을 보며 울었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복순 없이도 행복해 보였다. 아들은 아이를 낳았다. 복순의 손자였다. 하지만 복순은 손자를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은 복순에게 손자를 보여주지 않았다. 엄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 복순은 아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작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 문제였다.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복순 명의 땅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 땅은 복순이 젊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였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도장만 찍어달라고 아들이 말했다. 복순은 묻지 않았다. 얼마에 파는지, 어떤 집을 사는지, 손자는 잘 크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도장을 찍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복순의 손이 떨렸다. 아들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복순은 그 말이 칼처럼 아팠다. 고맙다니. 엄마한테 고맙다니. 고맙다는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었다. 가족한테는 하지 않는 말이었다. 복순은 그때 깨달았다. 아들에게 자신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걸. 바느질을 마쳤다. 천은 다시 온전해 보였다. 바느질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했다. 복순은 천을 신단 아래 도로 깔았다. 손으로 천을 펴서 구김을 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신도 이해해 주시겠지. 나도 사람이니까. 그날 밤 복순은 강아지들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평소에는 신단을 바라보며 잠들었지만 그날은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강아지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자고 있었다. 작은 코를 벌름거리고 때때로 다리를 움찔거렸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어떤 꿈을 꿀까? 복순은 궁금했다. 복순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신이 아니라 이 애들이 나한테 온 마지막 손님일지도 모른다. 복순은 평생 손님을 맞았다.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 굿을 의뢰하는 손님들. 하지만 그 손님들은 복순을 필요로 했을 뿐 복순을 원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면 돌아갔다. 다시 오지 않았다. 복순은 늘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 강아지들은 달랐다. 이들은 복순을 필요로 했고 복순과 함께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길모퉁이 너머 네온 사이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복순은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밤이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사흘 뒤 복순은 시장에 갔다. 장을 봐야 했다. 쌀이 떨어졌고 김치도 동이 났다. 강아지들 밥도 챙겨야 했다. 요즘 강아지들이 많이 먹었다. 커가고 있으니까. 복순은 천 보따리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다. 고등어 싸요. 오늘 잡은 거예요. 채소 장수가 손님을 불렀다. 할머니, 배추 사가세요. 김장하기 딱 좋아요. 복순은 익숙한 가게들 앞을 지나며 조금씩 물건을 샀다. 쌀 한 대, 무 한 개, 고등어 2마리. 돈이 많지 않아서 필요한 것만 샀다. 시장을 걷는 동안
복수는 사람들을 보았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아이는 붕어빵을 먹고 있었다. 엄마는 아이를 보며 웃고 있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복순도 아들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었다. 아들도 붕어빵을 좋아했었다. 엄마, 붕어빵 하고 조르면 복수는 사줬었다. 아들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얼굴을 했었다. 그때는 좋았다. 신내림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복순도 평범한 엄마였으니까. 정육점 앞을 지나갈 때였다. 저리 가, 이 더러운 놈아.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고개를 돌렸다. 정육점 주인 노인이 뭔가를 발로 차고 있었다. 복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것은 강아지였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정육점 앞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누렇고 몸은 앙상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쪽 귀가 찢어져 있었다. 피는 마른 것 같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노인은 빗자루를 들어 강아지를 쫓았다. 여기서 썩은 냄새나게 하지 말고 꺼져.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강아지는 꼬리를 말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떨고 있었다. 눈빛이 절박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다. 복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래전 복순이 처음 신내림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동네 사람들은 복순을 피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귀신 붙었대. 애들 데리고 가까이 가지 마. 그런 말들이 복순의 귀에 들렸다. 복순은 시장에 가도 눈길을 피해야 했다. 가게 주인들은 복순을 보면 얼굴을 찌푸렸다. 복순 씨, 우리 가게에는 좀 그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한 번은 복순이 길을 걷는데 아이 하나가 돌을 던졌다. 돌은 복순의 어깨를 맞췄다. 아프지 않았다. 작은 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아이의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복수는 그때 알았다. 자신이 이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자신이 쫓겨나야 하는 존재라는 걸. 지금 저 강아지도 그랬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 쫓겨나야 하는 존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 복수는 천천히 정육점 주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그게 제가 데려갈게요. 노인은 복순을 보았다. 미간을 찌푸렸다. 복순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뭐, 당신이? 할머니가 개를 키워요? 네. 제가 데려갈게요. 가져가세요. 어차피 쓸데없는 놈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서 어슬렁거리는데 장사에 방해만 돼요. 복수는 허리를 굽혀 강아지 앞에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복순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불안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복순의 손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복순은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복순의 팔에 안긴 강아지는 온몸을 떨었다. 복순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노인은 휴 됐네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손님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아무도 복순과 강아지를 보지 않았다. 복순은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시장을 빠져나왔다. 강아지는 복순의 품에서 떨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복순은 강아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은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다. 너도 나처럼 쫓겨났구나.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 나도 그랬어.
오래전에 강아지는 복순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떨림이 줄어들었다. 복순의 체온이 전해졌는지 몸을 움츠렸던 강아지가 조금씩 몸을 폈다. 점집에 도착했다. 복순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3마리 강아지들이 새로 온 강아지를 향해 달려왔다. 서로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었다. 궁금한 듯 새 강아지 주변을 빙빙 돌았다. 새로운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했다.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3마리가 공격하지 않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복수는 대야에 물을 받아 새로운 강아지를 씻겼다. 물이 금방 탁해졌다. 때가 많이 나왔다. 얼마나 오래 거리를 헤맸을까. 복수는 강아지를 씻기며 찢어진 귀를 살펴봤다. 상처가 깊었다. 복수는 소독약을 발라줬다. 강아지는 아픈 듯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복순의 손을 믿는 것 같았다. 밥을 주었다. 강아지는 미친 듯이 밥을 먹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먹었다. 목에 걸릴까봐 복순이 걱정할 정도였다. 얼마나 굶었을까. 복순은 물도 함께 줬다. 강아지는 물도 개걸스럽게 마셨다. 밥을 다 먹은 뒤 강아지는 복순의 발치에 눕더니 그대로 잠들었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숨소리가 편안했다. 복순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쉬네. 집안은 이제 북적거렸다. 4마리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서로 장난치고 가끔 싸우기도 했다. 복수는 그들을 처음엔 얘, 저기, 이놈으로 불렀다. 하지만 점점 구분이 안 됐다. 누가 누군지 헷갈렸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제일 처음 왔던 강아지 3마리. 제일 큰 놈은 복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먹는 것도 제일 많았다. 제일 작은 놈은 순이. 덩치는 작지만 영리했다. 복순의 말을 제일 잘 알아들었다. 중간 놈은 점돌이. 점집에서 컸으니까 성격이 온순했다. 다른 강아지들이 싸우면 말리러 갔다. 시장에서 데려온 놈은 장돌이. 시장에서 왔으니까 조심성이 많았다. 낯선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숨었다. 이름을 부르자 강아지들은 복순을 올려다보았다. 꼬리를 흔들었다. 복순은 웃었다. 오래간만에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그날 밤 복순은 강아지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죽을 쑤어 5그릇에 나눠 담았다. 자신의 목과 4마리의 목. 복순은 자신의 그릇을 들고 강아지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게 가족인가? 복순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 복순은 평생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왔다. 남편과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었다. 하지만 떠났다. 아들과는 피가 섞였지만 이제는 가족 같지 않았다. 그럼 가족이란 뭘까? 함께 있는 거?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 복수는 강아지들을 보며 알 것 같았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서로를 돌보는 거였다. 그게 전부였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길모퉁이 너머 네온 사이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복수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보기가 갑자기 현관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순이와 점돌이도 따라 짖었다. 장돌이는 복순의 발치로 숨었다. 4마리 모두 현관을 보고 있었다. 복순은 현관을 바라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계속 짖었다. 마치 뭔가를 느낀 것처럼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듯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강아지들은 길모퉁이 쪽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수는 문을 닫고 강아지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강아지들도 계속 뒤척였다. 무언가 오고 있었다. 복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이틀 뒤 보기가 밥을 먹지 않았다. 복수는 아침에 평소처럼 밥을 주었지만 보기는 고개를 돌렸다. 밥그릇 앞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코를 들이대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는 동안 보기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복수는 보기를 안아 올려보았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바닥으로 만져보니 체온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보기는 축 늘어진 채 숨만 가쁘게 쉬었다. 혀를 내밀 핵. 보가 어디 아파? 복순이 물었지만 보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복순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눈빛이 흐릿했다. 평소에 맑고 생기 있던 눈이 아니었다. 복순은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복순은 강아지를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복순은 아래층 슈퍼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다. 아주머니, 이 근처에 동물병원 어디 있어요? 동물병원? 시장 건너편 2층에 있어요. 왜요? 개가 아파요? 네, 좀 아픈 것 같아서요. 그럼 빨리 데려가 봐요. 강아지는 금방 나빠질 수 있으니까. 복수는 보기를 천보따리에 싸서 안고 동네 동물병원으로 갔다. 병원은 시장 건너편 2층에 있었다. 복수는 계단을 오르며 숨이 가빴다. 무릎이 아팠다. 계단이 가팔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보기가 점점 축 늘어지고 있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원 안은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대기실에는 고양이를 안고 온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복순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수의사는 젊은 남자였다. 30대쯤 되어 보였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복수는 보기를 진료대 위에 올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애가 아침부터 밥을 안 먹고 몸이 뜨거워요. 수의사는 보기를 살펴보았다.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체온을 쟀다. 눈과 귀를 확인했다. 배를 만져보고 다리를 움직여보고 입을 벌려 목 안을 들여다봤다. 복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했다. 수의사는 보기를 진료대에 눕히고 복순을 보며 말했다. 감염이에요. 폐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치료하려면 입원이 필요해요. 입원이요? 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하고 수액도 맞아야 해요. 집에서는 치료가 힘들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사나흘은 봐야죠. 상태를 지켜봐야 하니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수의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입원비, 치료비, 약값 다 합치면 한 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0만 원.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복순이 가진 돈은 고작 15만 원 정도였다. 그것도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하는 돈이었다. 월세가 벌써 한 달 밀렸으니까 40만 원은 너무 컸다. 복순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의사가 물었다.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늦어지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복수는 보기를 다시 안고 병원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났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자꾸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는 보기를 안은 채 멈춰섰다. 길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인데 복순의 마음은 어두웠다.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다. 지난주 목요일 예전 단골 손님 한 명이 점집을 찾아왔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옷차림이 화려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감지 못했다. 복수는 그 여자를 기억했다. 10년 전 그 여자는 남편 일로 굿을 해달라고 복순을 찾아왔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거였다. 복수는 그때 굿을 해줬다. 큰 굿이었다. 밤새 장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신을 불렀다. 굿이 끝나고 여자는 돈을 많이 줬다. 1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뒤 복수는 그 집 이야기를 들었다. 굿을 하고 얼마 안 돼 그 집 아이가 아팠다는 거였다. 복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거웠다. 그 여자가 지난주에 다시 찾아온 거였다. 복순 선생님, 이번엔 정말 큰 굿 한 번만 해주세요. 돈은 많이 드릴게요. 100만 원, 아니 150만 원 드릴게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나는 이제 큰 굿 안 해요. 지금 복수는 길 한복판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굿을 해준다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150만 원을 받으면 복이 치료비도 내고 월세도 내고 남은 돈으로 한동안 살 수 있을 거였다. 하지만 복수는 보기를 내려다보았다. 보기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복순의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복수는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와 복수는 장롱을 열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밑에 작은 보자기가 숨겨져 있었다. 복수는 보자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 보자기는 복순이 평생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거였다.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금반지 2개와 낡은 지폐 몇 장이 있었다. 비상금이었다. 복순이 평생 모아둔 마지막 재산이었다. 복순은 금반지를 손에 쥐었다. 하나는 결혼할 때 받은 거였다. 남편이 복순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였다.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날의 반지였다. 하지만 남편은 떠났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준 거였다.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며 준 반지였다. 시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다. 복수는 평생 그 반지를 팔지 않았다. 언젠가 아들에게 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아들 결혼식에 복수는 초대받지 못했다. 반지를 줄 기회도 없었다. 복수는 2개의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반지들은 복순의 과거였다.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수는 반지를 꼭 쥐고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소중해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금은방에 갔다. 오래된 금은방이었다. 주인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안경을 쓰고 돋보기로 물건을 감정하고 있었다. 복수는 금반지 2개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주인은 반지를 받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쟀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순도를 확인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할머니, 이거 오래된 건데 상태가 좋네요.
35만 원 드릴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받았다. 손에 든 돈이 무거웠다. 남은 돈은 집에 있는 비상금으로 채우기로 했다. 보자기에 남아있던 지폐들을 모두 꺼냈다. 세어보니 6만 원이었다. 합쳐서 41만 원. 겨우 치료비를 맞출 수 있었다. 복수는 그 돈을 들고 다시 동물병원으로 갔다. 보기를 안고 갔다. 보기는 어제보다 더 축 늘어져 있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할머니, 어제 그 할머니시죠? 결정하셨어요? 수의사가 물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시켜주세요. 잘 결정하셨어요. 빨리 치료해야 해요. 복수는 치료비를 냈다. 40만 원을 수의사에게 건넸다. 돈을 내는 복순의 손이 떨렸다. 이 돈은 복순의 전부였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수의사는 보기를 입원실로 데려갔다. 복수는 유리창 너머로 보기를 보았다. 보기는 작은 케이지 안에 누워 있었다. 수액을 맞고 있었다. 복수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보가 견뎌. 곧 나아질 거야. 복수는 병원을 나왔다. 밖은 밝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는 버스를 탔다. 버스비도 아까웠지만 걸어갈 힘이 없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복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길모퉁이를 지나고 시장을 지나고 낯선 거리를 지났다. 복수는 가만히 앉아 흔들리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복순을 돌아보았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일어날게요. 복수는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는 곧 내려요. 여학생은 일어나서 복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복수는 고맙다고 말하고 앉았다. 여학생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였다. 복수는 문득 코끝이 찡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누군가 자신을 배려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복수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늘 주는 쪽이었다. 하지만 받는 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복순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이유도 없이 그냥 나이 든 사람이니까. 복수는 그게 고마웠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복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만큼은 신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그날 밤 복수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보기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머지 강아지들도 보기를 찾는 듯 현관 쪽을 자꾸 돌아보았다. 복수는 신단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신장 그림, 촛대, 향로 모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복순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복수는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신.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사흘 뒤 보기는 퇴원했다. 복수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 수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집에서 약만 먹이면 돼요. 복수는 보기를 안았다. 보기는 복순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다. 혀로 복순의 손을 핥았다. 복순은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나머지 강아지들이 보기를 반겼다. 서로 냄새를 맡고 뛰어놀았다. 보기도 기운을 되찾은 듯 다른 강아지들과 장난쳤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병원비로 돈을 다 썼으니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없었다. 벌써 2달째 밀렸다. 건물주 아들이 찾아올지도 몰랐다. 게다가 건물 철거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2주 후면 이사를 나가야 했다. 복수는 갈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개 4마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복수는 부동산을 몇 군데 더 돌아봤다. 할머니, 개 1~2마리는 괜찮은데 4마리는 무리예요. 월세 싸게 드릴 테니까 개는 못 키워요. 모두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발길을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밤 비가 내렸다. 폭우였다. 빗줄기가 세상을 두들겼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복수는 집 안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강아지들은 복순의 발치에 모여 있었다. 천둥 소리에 놀라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들이 일제히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복이, 순이, 점돌이, 장돌이 모두 현관을 향해 달려가 문을 긁었다. 낮게 으르렁거리고 울었다. 마치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같았다. 평소와 다른 짖음이었다. 절박했다. 복수는 처음엔 무시했다. 비 오는데 어딜 가? 천둥도 치잖아. 하지만 강아지들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문을 긁고 짖었다. 점점 더 집요하게.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 복수는 결국 일어났다. 우산을 챙기고 외투를 걸쳤다. 손전등도 챙겼다. 문을 열자 강아지들이 먼저 뛰쳐나갔다. 복수는 황급히 따라 나섰다. 야, 어디가? 위험해. 하지만 강아지들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복수는 우산을 펴들고 강아지들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빗물이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복순의 신발은 금방 젖었다.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걸었다. 길모퉁이에 나섰다. 강아지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T자형 길모퉁이를 돌아 고가도로 밑으로 향했다. 복수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아지들이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걸 복순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그곳에 있었다. 고가도로 밑 빗물이 고인 하수구 근처에서 강아지들이 멈춰섰다. 짖었다. 복수는 가까이 다가갔다.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어미개 1마리가 벽에 매달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끈에 묶여 있었다. 다리가 가느다란 비닐 로프로 묶여 벽의 배수관에 매달려 있었다. 어미개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털은 진흙투성이었다. 눈빛은 지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젖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복수는 손을 떨며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떨고 있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갓 태어난 것 같은 새끼들이었다. 몸집은 주먹만 했다. 털은 젖어서 피부가 비쳐 보였다. 복수는 숨이 막혔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어미개를 묶어놓고 새끼들을 상자에 넣어버린 걸까?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복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나가는 차는 많았다.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빗속을 비쳤다. 사람들도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이 개들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본 척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복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복수는 깨달았다. 복순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걸. 길에서 개를 봐도
그냥 지나쳤다는 걸. 아픈 개를 봐도 모른 척 했다는 걸.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걸. 복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빗물이 바지를 적셨다. 차가웠다. 하지만 복수는 개의치 않았다. 복수는 먼저 어미개의 다리를 묶은 끈을 풀었다. 끈은 단단히 묶여 있어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팠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지만 계속 끈을 풀었다. 끈이 어미개의 다리를 깊게 파고들어 털이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진 곳도 있었다. 끈이 풀렸다. 어미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끈 자국이 선명했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복수는 어미개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한테 맡겨. 어미개는 복순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니, 그건 복순이 느낀 감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복순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미개는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리고 상자를 안아들었다. 새끼들은 가볍게 울고 있었다. 꺄꺄. 작은 소리였다. 복수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우산을 접고 외투로 상자를 감쌌다. 빗물이 상자에 닿지 않게 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허리가 아팠다. 70이 넘은 몸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무리였다. 하지만 복수는 상자를 꼭 안고 어미개를 돌아보았다. 어미개는 복순을 따라 일어섰다. 다리를 절었다. 묶여있던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복순은 걸어가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어미개도 뒤를 따랐다. 절뚝거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고 4마리 강아지들도 복순의 옆을 걸었다. 빗속을 함께 걸었다. 빗속을 걸으며 복순은 생각했다. 왜 또 나냐?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였다. 신이 왜 자꾸 이런 시련을 주는가?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왜 또? 하지만 지금 복수는 달랐다. 이제는 나 말고 누가 하겠냐? 그래, 나 말고 누가 하겠냐? 이 비 오는 밤에 이 길모퉁이에서 나 말고 누가 이 생명들을 보겠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다. 차들은 그냥 지나갔다. 나만 멈췄다. 그럼 내가 해야 한다. 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복수는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상자를 품에 안고 어미개와 강아지들을 이끌며. 숨이 가빴다. 무릎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단 중간쯤 올라왔을 때 복수는 잠시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미개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4마리 강아지들이 어미개를 기다리며 함께 올라왔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같은 종족이 아니어도, 함께 비를 맞고, 함께 계단을 오르고, 서로를 기다리는 것. 그게 가족이었다. 점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복수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미개를 안으로 들였다. 불을 켰다. 모두 흠뻑 젖어 있었다. 복순도 어미개도 강아지들도 새끼들도. 복수는 수건을 꺼내 하나하나 닦아주었다. 어미개부터 닦았다. 어미개는 순순히 닦였다. 복순의 손길을 믿는 것 같았다. 그 다음 새끼들을 닦았다. 작은 몸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새끼들은 복순의 손 안에서 꺄꺄거렸다. 4마리 강아지들도 닦았다. 모두 닦고 따뜻한 이불 위에 눕혔다. 복순도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이 풀려서이기도 했다. 복순은 신단 앞에 앉았다. 개들은 모두 복순의 주변에 모여 있었다. 4마리 강아지들, 어미개, 그리고 새끼 2마리, 7마리. 복순은 중얼거렸다. 길모퉁이는 늘 누군가의 인생이 갈라지는 곳이었어. 복순의 인생도 길모퉁이에서 갈라졌다. 첫 번째는 신내림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남편이 떠났을 때, 세 번째는 아들이 연락을 끊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이었다. 비 오는 밤 길모퉁이에서 강아지들을 만났을 때, 복순의 인생 또다시 갈라졌다. 신을 따르는 삶에서 생명을 지키는 삶으로 창밖으로 빗소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7마리가 함께였으니까. 복순은 개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모두 잠들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복순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신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복순은 그날 밤 신단을 보지 않았다. 대신 개들을 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틀 뒤 건물주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2명이 함께 왔다. 건물주 아들과 정장을 입은 또 다른 남자. 남자는 철거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번 주 안에 나가주셔야 합니다. 철거 일정이 잡혔어요. 건물주 아들이 말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알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 2달치 밀린 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수는 할 말이 없었다. 돈이 없었다. 복이 치료비로 다 썼으니까. 보증금에서 빼도 되죠? 그래요. 그렇게 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증금은 50만 원이었다. 월세 2달치 30만 원을 빼면 2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원상복구 비용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고 건물주 아들이 말했다. 개 키우셨잖아요. 바닥이랑 벽에 흠집 많을 거예요. 냄새도 배었을 거고요. 그거 다 수리해야 해요. 얼마나 들까요? 한 10만 원쯤? 그럼 할머니는 1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10만 원. 복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남자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나갔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꼭 비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복수는 문을 닫고 점집 안을 둘러보았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복수는 신을 모셨고 손님들을 만났고 혼자 늙어갔다. 이곳에는 복순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벽에 얼룩, 바닥에 흠집, 창문에 금, 모두 복순의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복순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먼저 신단을 정리했다. 벽에 걸린 신장 그림을 떼어냈다. 오래된 그림이라 종이가 약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떼어내 말아서 종이로 감쌌다. 그림을 말면서 복수는 그림 속 신들의 얼굴을 보았다. 산신령, 칠성신, 용왕. 한때는 복순을 지켜주던 신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림일 뿐이었다. 촛대와 향로를 상자에 담았다. 촛대는 녹이 슬어 있었다. 향로는 재가 굳어 있었다. 붉은 천을 개켜 넣었다. 바느질로 기운 자국이 보였다. 강아지가 찢었던 그 천이었다. 방울과 장구도 함께 담았다. 장구는 오래되어 가죽이 해졌다. 방울은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복수는 상자를 닫으며 잠시 멈췄다. 이 물건들은 복순의 인생이었다. 신을 모시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복순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복순은 상자를 구석에 밀어두었다. 버리지는 못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생각했다. 옷가지와 생필품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복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 옷은 몇 벌 안 됐다. 그릇도 몇 개 없었다. 이불 몇 장, 수건 몇 장. 그게 전부였다. 짐은 작은 보따리 몇 개에 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개들. 복수는 개들을 돌아보았다. 4마리 강아지들, 어미개, 그리고 새끼 2마리. 7마리가 복순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복순을 믿는 눈빛이었다. 복순은 중얼거렸다. 너희들도 이제 새 집으로 가야 해. 복순은 며칠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언덕배기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단칸방이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마당이 있었다. 집주인은 60대 여자였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이었다. 복순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주인이 물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잘 안 봐요.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해하는 표정이었다. 저도 그래요. 딸이 둘 있는데 모두 시집가서 연락 잘 안 해요. 복수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복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개를 키우는데요. 괜찮을까요? 개요? 몇 마리요? 7마리요. 집주인은 눈이 커졌다. 7마리요? 그건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관리할게요. 냄새 안 나게 하고 짖지 않게 하고요. 제발이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70 넘은 노인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처량했을 것이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요. 대신 보증금은 조금 더 내셔야 해요. 개가 많으니까 만약을 위해서요. 복수는 남은 돈과 복순이 가진 마지막 물건들을 팔아 보증금을 마련했다. 동네 중고품 가게에 신단 도구들을 팔았다. 많은 돈은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보탰다. 이사날 복수는 짐을 싸서 손수레에 실었다. 개들도 함께 실었다. 큰 상자에 담았다. 개들은 불안해하며 낑낑거렸지만 복순이 쓰다듬어 주자 조금씩 진정했다. 복순은 점집 간판을 떼었다. 영험한 신당이라고 쓰인 간판이었다. 30년 동안 걸려있던 간판이었다. 복순은 간판을 내리며 잠시 멈췄다.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 복순은 더 이상 무당이 아니었다. 그냥 개를 키우는 할머니였다. 복순은 점집 문을 닫고 열쇠를 건물주에게 돌려줬다. 건물주 아들은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수레를 끌고 길을 나섰다. 새 집은 언덕 위에 있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마당은 손바닥만 했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복수는 마당을 보며 만족스러웠다. 개들이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수는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개들도 따라 들어왔다. 집은 좁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예전 점집보다 훨씬 밝았다. 복수는 먼저 개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창가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오래된 이불을 깔았다.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다. 개들은 그 자리를 킁킁거리더니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어미개는 새끼들을 자기 곁에 눕혔다. 4마리 강아지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누웠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복수는 신단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창가 선반 위에 작은 향로 하나만 올려두었다. 그리고 개들을 위한 공간을 마치 새로운 신당처럼 정갈하게 정리했다. 이불을 펴고 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주변을 깨끗이 닦았다. 복수는 그 공간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새로운 신당이다. 신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모시는 곳. 며칠 뒤 복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렸다. 저는 점은 안 보고요. 대신 동물 위령제를 무료로 해드려요. 혹시 돌아가신 반려동물 있으시면 찾아오세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동물 위령제요?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할머니였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저 우리 강아지가 지난달에 죽었어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복수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큰 굿은 하지 않았다. 그저 향을 피우고 강아지의 명복을 빌었다. 할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도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얼마 드려요? 괜찮아요. 돈은 안 받아요. 그럼 안 되죠. 뭐라도 드려야. 정말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다.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죽은 고양이를 위해, 죽은 강아지를 위해, 교통사고로 죽은 새를 위해. 복수는 모두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돌아갔다. 돈을 주려고 했지만 복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가끔 쌀을 가져오거나 반찬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복수는 그걸 고맙게 받았다. 저녁이 되면 복수는 개들과 함께 마당에 앉았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은 아름다웠다.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길모퉁이마다 불빛이 켜졌다. 저 아래 어딘가에 복순이 살던 점집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복순의 집이 아니었다. 복순은 중얼거렸다. 나는 드디어 신이 아닌 생명을 모시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개들은 복순의 발치에서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복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구름은 황금빛으로 번졌다. 복순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게 복순의 두 번째 삶이었다. 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순 자신과 생명들을 위한 삶. 한 달이 지났다. 복순은 새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개들도 건강했다. 강아지들은 많이 컸다. 보기는 이제 중형견 크기가 됐다. 순이는 작지만 영리해서 복순의 말을 제일 잘 알아들었다. 점돌이는 온순해서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렸다. 장돌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복순에게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어미개는 털이 윤기가 났다. 제대로 된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쉬니까 건강해졌다. 새끼 두 마리도 쑥쑥 자랐다.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하고 다른 강아지들과 놀기 시작했다. 복수는 새끼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다. 한 마리는 모퉁이, 다른 한 마리는 인연이. 길모퉁이에서 만난 인연이니까. 어느 날 복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개들은 마당 한쪽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복순을 불렀다. 복순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오래간만이었다. 1년? 2년? 얼마나 됐을까? 웬일이냐? 그냥 찾아뵙고 싶어서요. 아들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과일이었다.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다. 복수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그리고 개들. 아들은 개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 개들이. 응, 나랑 사는 애들이야. 복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개들을 하나하나 보았다. 7마리나 됐다.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언제부터요? 몇 달 됐지. 비 오는 날 만났어. 아들은 의자에 앉았다. 복순도 앞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개들은 아들을 경계하며 조금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안 갈 거다. 복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텐데.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나는 여기서 이 애들이랑 살 거다. 복수는 개들을 돌아보았다. 개들은 복순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많은 듯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저보다 개들이 더 중요하세요? 복수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그게 아니다. 중요함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애들은 나를 필요로 해.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다. 복순의 말이 맞았으니까. 복수는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신을 모셨어. 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신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신한테 매달린 거였지. 너한테도 그랬어. 내가 나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나 없이도 잘 살았어. 그게 사실이잖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애들은 달라. 이 애들은 진짜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밥을 줘야 먹고, 내가 물을 줘야 마시고, 내가 쓰다듬어 줘야 잠들어. 그게 좋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 그래도 건강은 조심하세요. 가끔 연락할게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복순을 돌아보았다. 어머니, 저 미안해요. 제가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는 아들을 보았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아. 나도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복수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보았다. 손을 흔들었다. 복순도 손을 흔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복수는 아들을 붙잡았을 거였다. 하지만 지금 복수는 그러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개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질녘 복수는 개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언덕배기 집 앞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개들은 복순의 앞뒤로 뛰어다녔다. 꼬리를 흔들고 서로 장난을 쳤다. 어미개는 복순 옆을 조용히 걸었다. 새끼들은 어미개를 따라 비틀비틀 걸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복순은 문득 떠올렸다. 비 오던 그날 밤 점집 문 앞에 놓여있던 상자. 그 안에 강아지들.
그리고 다시 비 오던 밤 고가도로 밑에서 발견했던 어미개와 새끼들. 모두 길모퉁이에서 만난 인연들이었다. 복수는 중얼거렸다. 길모퉁이는 참 신기한 곳이야. 인생이 갈라지는 곳이기도 하고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은 황금빛으로 번졌다. 복수는 개들과 함께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평생 신을 봤다. 귀신을 봤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봤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복수는 깨달았다.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니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들이었다. 복순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드는 개들이었다. 복수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개들도 따라왔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복수는 외투를 여미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복수는 개들에게 저녁 밥을 주었다. 7개의 그릇에 밥을 담았다. 물그릇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자신도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밥을 먹고 복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개들은 복순의 발치에 모여 있었다. 서로 몸을 맞대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복수는 그들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복수는 평생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 복수는 외롭지 않았다. 개들이 있었으니까. 복수는 중얼거렸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밤이 깊어갔다. 개들은 하나둘 잠들었다. 복순도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다. 개들은 복순의 주변에서 자고 있었다. 복순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귀신만 보던 여자가 왜 개를 따라가게 되었는지. 그 답은 간단했다. 생명은 신보다 가까이 있었고 외로움보다 따뜻했으니까. 복수는 조용히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없는 존재가 길을 안내해준 순간이나 기이한 만남이 있으셨다면 들려주세요. 길모퉁이에서 만난 작은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적이 있나요? 버려진 것을 구했을 때 오히려 구원받은 건 여러분 자신이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